오늘 주제는 생산성입니다.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시 설명한 다음에 또 내가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산성. 이것은 하나의 측정 지표인데 기업의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인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잣대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투입물분의 산출물. 그래서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투입된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돼서 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생산성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산성 지표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종합 생산성 그러면은 전체 투입물분의 전체 산출물 이거를 측정하는 것이고 단일 요소는 그 투입 요소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그 투입량과 산출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요소 생산성은 그 요소 중에 몇 개를 합하여 투입량을 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ABC전자의 1분기 생산품의 총 가치가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한 비용이 인건비 30억 원, 원자재비 30억 원, 기타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종합 생산성은 80억 원분의 100억 원 이렇게 30, 30, 20 더해서 인풋 투입량이 되고 이 100억 원이 산출량이 돼서 1.25가 되죠. 이거는 단위가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아도 그냥 1.25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예제를 보면은 이 자동차 수리점에서 작업자가 3명인데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서 60대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3명이 8시간 했으니까 투입된 작업시간이 24죠. 24시간이죠. 그리고 60대를 수리했으니까 시간당 2.5대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이 되는데 이거는 단위가 시간당 대, 그러니까 1시간당 몇 대인가.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마다 이 측정 단위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서비스 산업에서는 병상 회전율, 그래서 병상 수분의 퇴원실 인원수를 하나의 생산성 지표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은 경쟁력의 지표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상대적인 지표다. 과거 시점과 비교할 수도 있고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쟁 기업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의 평균 노동 생산성이 시간당 2.5대다.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시간당 3.5대다.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비교하는 지표가 될 수 있죠. 일본이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구나.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은 어떤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효율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와 효율의 차이,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을 측정할 때 효과성을 나타내는 그런 생산성을 측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을 측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인지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직 배포하지 않았는데 그다지 뭐 배포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실 전통적 생산성 그런 말을 썼어요. 전통적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의미가 약간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좀 부식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전통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튼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성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투입분의 산출, 인풋분의 아웃풋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는데 여기에 주로 노동, 자본, 재료,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투입으로 삼고 이제 산출량을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복수 요소의 생산성 또는 단일 요소 또는 종합 생산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아까도 봤다시피 이런 서비스업에서도 우리가 생산성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또 어떤 닭 농장, 화력 발전 이런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하나 해볼까요? 여기에 총 산출 분의 총 투입하는 종합 생산성이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자, 총 투입분의 총 산출이니까 이거는 여기에 산출 금액 이거를 총 투입 비용 이걸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0.89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완성품을 산출량으로 보고 인건비와 재료비를 투입량으로 본다 하면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여기 완성품이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비용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투입비용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3.17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 생산성이고 이게 복수 요소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에너지만 가지고 단일 요소로도 어떤 생산성을 측정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생산성을 측정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효율보다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전통적인 생산성은 효율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효과와 효율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효과로 측정되는 생산성이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산성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또 어떤 투입 공수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입 공수는 실제 그 작업한 시간이죠. 아까처럼 3명이 8시간씩 작업했다. 그러면은 24시간인데 바로 그 24가 투입 공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이 얼마나 됐느냐 이걸 따질 수도 있는데 이 투입 공수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공수가 있습니다. 출근 공수, 실동 공수, 가치 공수 이런 게 있는데 출근 공수는 그저 3명이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한다 하면은 그게 이제 출근 공수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출장이나 차출된 사람을 빼고 그 부서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 계산하자. 그러면 그게 이제 실동 공수가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이런 요인들을 빼고
만약에 실제 어떤 그 기술, 사용된 기술, 재료 또는 설비나 성능의 저하 부분을 제외하고 가치를 창출한 그 작업 시간만 가지고 투입 공수를 삼겠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치 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인풋 자료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효율보다 효과를 측정하라 하는 게 지금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효율은 뭐고 효과는 무엇인가? 여기서 효율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이즈가 다른 두 개의 파이프로 연결된 하나의 수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사이즈가 10이고 하나는 5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5라는 양의 물을 이 파이프에 투입했을 때 이 부분은 사이즈가 10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사이즈가 5이기 때문에 이 투입된 양 5가 전부 이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의 효율은 10분의 5, 50%입니다. 이 자원, 이 파이프의 용량, 능력이 10인데 그 중에서 5만 이 능력이 활용이 됐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50%입니다. 여기는 능력이 5인데 5가 흘러갔기 때문에 이 능력을 전부 활용한 셈이 됐죠. 그래서 효율이 100%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5 대신 10을 흘린다면은 여기는 여기에 있는 능력 10을 전부 활용을 해서 흘려보낸 거기 때문에 효율이 100%고 여기는 10은 흘렸지만은 빠져나오는 게 5밖에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5만 흘러갑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파이프의 능력을 전부 다 활용한 거기 때문에 효율은 100%입니다. 그래서 효율이라는 것은 자원의 활용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원을 얼마만큼 올바로 썼느냐, 능력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공수분의 생산량 이런 것도 효율 측정치가 되고 설비 가동률도 효율 측정치가 되고 사람 1인당 지출 비용 이러한 것들이 자원의 활용 능력을 따지는 그런 성과 척도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육체 노동자가 생산한 어떤 생산량, 물리적인 생산량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측정치로 많이 활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라는 것은 이와 조금 다르죠. 영어로 effectiveness인데 아까 그 파이프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5를 투입하면은 아까 효율이 50%, 100%고 10을 투입하면은 100%, 100%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효율의 평균치를 보면은 여기는 75%고 여기는 100%입니다. 근데 생산량은 전부 똑같습니다. 생산량을 우리가 뭐 부가가치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입량은 여기 왼쪽은 5이고 이 오른쪽은 10입니다. 여기가 투입량이 많죠. 그리고 이쪽은 과잉 재고나 초과 가동 비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흘러나올 양만큼만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재고가 쌓이지 않았고 또 여기에서 꼭 필요한 양 5 이상을 초과해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과 가동 비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투입량이 10이기 때문에 여기에 5만큼이 흘러가지 못하고 여기에 쌓여있는 재고가 돼 있고 여기에는 흘러나오지 못한 5를 생산하기 위해서 초과 가동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이 더 효과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쪽이 더 효과적인 것일까요? 효과라는 것은 얼마나 적은 투입량으로 더
많이 생산했느냐, 더 경제적으로 생산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부가가치 생산량은 똑같은데 여기는 이런 과잉 재고나 초과 비용 없이 5를 생산했는데 여기는 이 과잉 비용이나 이 투자 비용, 재고가 투자죠.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생산한 것은 5였어요. 그래서 인풋분의 아웃풋을 놓고 보면은 이쪽이 더 낮습니다.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효율 측정치로 보면은 여기가 더 낮죠. 75%, 100%. 효율은 좋지 않지만 이쪽이 더 효과적이었다. 효율은 좋지만 여기는 더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산성을 측정할 때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생산성으로서의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효과를 측정해 놓은 생산성이 더 그 성과를 제대로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효과라는 것은 지식 노동자에 대한 성과 척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전체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이 지식 노동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효과를 측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최적화의 관점에서 여기에 지금 이 각 파이프의 능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50만큼을 흘린다면은 여기에 효율은 63%, 50%, 100%, 83%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에서 최대로 흘러갈 수 있는 양은 50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5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로 봤을 때 이 50이 전체 최적화의 값입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50만 투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굳이 더 많이 투입을 해봤자 50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의 효율은 63%를 유지하고 여기는 50%를 유지하고 여기를 100% 유지하고 여기를 83%로 유지하는 것이 전체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능력이 적은 곳 병목에 맞춰서 투입량을 정하는 것 이것이 전체 최적화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더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가가치, 투자, 운영 비용의 세 가지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익을 증가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운영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부가가치 증가가 운영 비용 증가보다 크면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투자비보다 부가가치가 더 많으면 이 투자가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투자비로 얻는 이득이 운영 비용보다 더 크면은 이 투자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전체 최적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더 골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TOC를 창시한 엘리 골드렛이 지은 책이고 벌써 한 40년 됐습니다. 출판된 지.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책은 소설인데 그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로봇을 사용하여 한 부문의 생산성이 36% 향상되었다. 가동률이 90%를 웃돌고 단위당 원가도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공장장이 자기 스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순이익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의 생산량도 증가했는가? 아니요. 이것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고는 줄었는가? 아니, 줄지 않았습니다. 작업 인원이 줄어들었는가? 아니요.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네. 이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 생산성이란 기업의 목표에 접근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기업이 수익성을 늘려가는 행위인데 그러한 수익성을 제대로 측정하려면은 이 효과를 측정을 해야 되고 바로 그 효과라는 것이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이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효과 중심으로 생산성을 측정하려고 했을 때 이 스루프, 부가가치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런 스루프, 또 투자나 재고, 또 운영비용 이 세 가지로 측정을 해서 비교하면은 그것이 이제 생산성 지표로서 아주 좋은 지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그 생산성 지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물론 인풋분의 아웃풋을 측정하는 것은 같지만은 그 인풋에 무엇이 들어가고 아웃풋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 건지를 이야기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생산성 측정 지표를 이렇게 스루풋, 투자, 운영비용 하는데 영어로 해서 줄여서 TIO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이 스루풋 어카운팅, 스루풋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루풋 회계는 이 재무제표의 의사결정 기준하고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이익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현금 흐름표. 이게 이제 3대 재무제표인데 이 순이익을 늘리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현금 흐름을 좋게 하려면은 스루풋을 높이고 투자를 줄이고 이 운영비용을 줄이는 그러한 것들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TIOE를 가지고 그렇게 생산성을 측정하면은 또 그 생산성에 맞추어서 기업 활동을 하면은 이러한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 회계는 이 TAE는 기존의 이런 원가 회계 방식하고 이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 표로만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아무튼 원가 회계와 이 스루풋 회계는 이런 비용을 다르게 구분하여서 생산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와 이 기존의 원가 회계 이것을 영어로는 GAA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약자입니다. 원가액에서는 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하여서 원가를 계산하고 이 원가를 기준으로 생산성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루풋 어카운팅에서는 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변동비는 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고 이 고정비는 이 운영비용으로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TIOE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용을 구분하고 또 순이익과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냅니다. 자, 원가 회계가 아닌 스루풋 어카운팅을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거기에 기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 기존의 원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지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하나 간단히 보이겠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문제입니다. 신입사원 2명을 채용하는데 연봉이 각각 3천만 원이고 총 6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대 효과로는 비용이 5천만 원 절감이 될 수 있고 고객 리드 타임이 50%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채용하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효율 중심 판단입니다. 이것은 비용이나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 이 비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5천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는가 했을 때 6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을 투입해서 5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효율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비용 액수로 보면은 마이너스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 대비 얻는 효과가 그렇게 플러스가 아니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채용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효과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리드 타임을 50% 감소시킨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5% 증가한다면 부가가치, 스루풋이 연간 3억 원 정도가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 효과를 이런 비용과 인건비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을 채용했을 때의 효과는 3억 5천만 원이 되죠. 3억 원 더하기 5천만 원에서.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가 6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2억 9천만 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한다고 생각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걸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수치가 임의로 좀 정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만 따지지 말고 부가가치와 투자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지금 이런 효과까지 감안을 한 거죠. 그리고 원가 절감이나 비용 절감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잊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런 스루풋 회계의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800원, 재료비가 5원, 일반관리비가 1,000원, 판매가가 8원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800개를 생산 중입니다. 새 주문 400개를 6원에 받아야 하는데 새 주문 400개를 6원에 구매하겠다는 주문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주문을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자료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량이 800개입니다. 근데 400개를 추가로 받는다면 1200개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400개를 주문받지 않고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개당 원가가 7.25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600원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400개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원가가 개당 6.5원으로 떨어지고 순이익이 1,000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800개를 생산하고 있을 때의 원가 7.25원인데 이 7.25원을 여기에서 구매하겠다는 구매가와 비교한다면 이 원가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400개를 추가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한다 하더라도 원가가 6.5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매가보다도 원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가만 가지고 이 주문을 받을 건가 말 건가를 생각한다면 이 주문을 받지 않는 거죠.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800개만 생산해서 800개만 생산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순이익은 6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00개를 더 추가해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면 순이익이 1,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원가보다 구매가가 더 낮다는 이유로 주문을 안 받으면 이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가를 비교해가지고 원가를 구매가와 비교해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이익을 늘리는 것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원가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문을 거절하지 않고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주문을 접수한다면 순이익이 1,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기존의 원가 회계와 스루푸드 회계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